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춤을 추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 되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이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 닥쳐산 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해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와가 번듯하고 담장이 높은 최부자 댁이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인심은 그 반대로 아주 야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집 담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오직 아궁이 불빛뿐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최부자 댁에는 마음씨 곱고 손재주가 뛰어난 며느리 서연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나 예의 바르고 배움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집온 날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허리를 펴본 적이 없을 만큼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살았는데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밥을 짓고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에서 만들어지는 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꽃과 나비처럼 생생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고생을 한다며 혀를 차곤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인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런 재주와 칭송을 몹시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 최씨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고약하여 며느리가 칭찬을 받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자 서연의 시누이인 명주가 며느리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사사건건 서연을 트집 잡고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명주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자라 손끝이 야물지 못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었으나 최 씨는 며느리가 만든 고운 자수, 병풍이나 옷가지를 마치 딸이 만든 것처럼 꾸며 관아나 양반집에 선물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노력이 시누이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입을 다물고 그저 바늘귀에 실을 꿰어 술을 놓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동짓달, 최부자 댁에는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져 집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번 기회에 딸 명주의 솜씨를 자랑하여 좋은 혼처를 구하려는 욕심에 서연에게 밤낮 없이 귀한 비단에 술을 놓도록 강요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히고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밤을 새워가며 붉은 매화와 푸른 대나무를 수놓았는데 그 솜씨는 가히 조선팔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어 갈수록 최 씨와 명주의 눈에는 질투의 불길이 일렁거렸고 그들은 며느리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아예 며느리를 집안에서 몰아내고 그 재주를 훔칠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집안의 가보인 옥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침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문초했고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은 강물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최 씨는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며느리 서연의 방을 가장 먼저 뒤지라고 명령했고 영문을 모르는 서연은 그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서연의 반다디 문을 거칠게 열고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파헤치자 그 속에서 옥놀이개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누군가 몰래 숨겨놓은 모양새가 아니라 일부러 눈에 띄게 놓아둔 것 같았지만 흥분한 집안 사람들 눈에는 오직 서연이 도둑이라는 사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놀이개를 집어들고 서연의 얼굴에 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딸이라더니 근본 없이 도둑질이나 배운 개로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니 기어이 집안의 갑오에 손을 대다니.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호소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고, 곁에 있던 시누이 명주는 코웃음을 치며 어머니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시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남편은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나 집에 없었기에 서연을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고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최 씨 부인의 분노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서연을 당장 대문 밖으로 내치라고 소리쳤고, 서연은 얇은 헛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마당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서연은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갈 곳 없는 자신을 내치지 말아 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썩 꺼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네가 짠 그 비단들도 다 꼴보기 싫으니 가져가거라. 최 씨는 서연이 밤새워 만든 미완성의 자수 꾸러미를 눈밭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쫓겨나는 서연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가 아니라 그녀의 흔적을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모진 처사였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히자 서연은 하얀 눈 세상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문 밖은 집 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춥고 어두웠으며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자수 꾸러미를 주섬주섬 챙겨 품에 안았는데 그것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온기인 양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맨발에 집신 하나 겨우 신은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다 곧바로 얼어붙어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대문을 두드리다 지쳐 힘없이 돌아서야 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무작정 마을 밖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서연의 몸은 거센 바람에 종잇장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시간이었기에 눈보라 속을 헤매는 여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익숙했던 마을 길을 지나산 쪽으로 난길로 들어섰는데 이는 마을 안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발 디딜 곳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산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슬픈 생각이 그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으며 쌓인 눈 때문에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뼈마디가 쑤시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몇 번이고 눈 구덩이에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걸었는데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작은 불씨가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워 수놓았던 매화꽃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자신도 이 시련을 견뎌내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추위가 계속해서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고 서서히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서연은 인가가 전혀 없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있었고 주위는 온통 하얀 눈과 검은 나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칠게 몰아쳐 나무들을 세차게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꾸짖는 소리처럼 웅장하고 두려웠습니다. 서연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내딛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마치 천근만근의 쇠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쉬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지금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피를 내어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품에 안은 자수 꾸러미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불인지 산짐승의 눈빛인지 아니면 사람이 사는 집의 불빛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이제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을 헤쳐야만 했고 젖은 옷은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불빛은 가까워질 듯하면서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서연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허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남을 해치려 한 적도 없고 가진 재주로 집안을 일으키려 했을 뿐인데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이제는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어지럽게 돌아다녔고 귓께는 그리운 친정어머니의 자장가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고 그녀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서연의 눈에 비친 마지막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빛나는 차가운 지옥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자수 꾸러미가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 들어있던 색색의 실타래가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붉은 실, 푸른 실, 노란 실들이 하얀 눈 위에 그림처럼 펼쳐졌는데 그것은 마치 서연이 피우지 못한 꿈들이 눈밭에 피어난 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 실들을 바라보며 다시는 바늘을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점점 느려졌고 따뜻했던 몸의 온기는 눈 속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쯧쯧, 이 엄동설 안에 웬 처자가 이 깊은 산속에 쓰러져 있는고. 걸걸하면서도 힘있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떠보려 했지만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드는 것을 느꼈고 곧이어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얼어붙은 뺨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지 서연은 알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노인은 서연의 상태를 살피더니 혀를 차며 급히 그녀를 둘러 업었습니다. 노인의 등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그에게서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묵은 먹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은 눈보라를 뚫고 짐승처럼 날렵하게 산길을 올라갔는데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정신을 잃은 사이 산 아래 마을 최부자 댁에서는 서연을 내쫓은 최씨 부인과 명주가 따뜻한 방 안에 앉아 낄낄거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훗날 얼마나 큰 파장이 되어 돌아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서연의 빈자리를 보며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다버린 것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조선을 뒤흔들고 가문의 운명을 바꿀 귀한 보배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산속 오두막의 작은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얼어붙은 그 밤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혔던
색색의 실타래들이 바람에 날려 어딘가로 사라지듯 서연의 과거도 눈보라 속에 묻히고 그녀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그 눈 덮인 산속에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최부자 댁의 족보에서 지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그녀의 숨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최부자 댁의 기세등등한 웃음소리와 생사를 오가는 서연의 가녀린 숨소리가 눈보라치는 밤하늘 아래 엇갈리며 기나긴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서연을 구해준 노인은 누구이며 그녀는 이 혹독한 시련을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서서히 하지만 거침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였습니다. 천장은 낮고 흙으로 발라져 있었으며 벽에는 온갖 마른 풀과 나무 껍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마치 숲속 동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이는 지옥 같았던 지난밤의 추위가 뼈속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서연의 얼어붙은 위장을 자극하여 잊고 있던 허기를 일깨웠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고 눈가에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하얀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은 노파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서연이 깨어난 것을 보고도 별다른 놀라움 없이 그저 무심하게 다가와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는데 그 손은 거칠기가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 같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흘러넘쳤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앓더니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개냐. 염라대왕도 내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혀를 차며 돌려보낸 모양이구나. 노파의 목소리는 걸걸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겨우 고개를 숙여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애썼습니다. 노파는 그런 서연을 제지하며 끓여놓은 묽은 죽을 한 그릇 떠서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기운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오두막이 평범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색색의 실타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배틀과 수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실들의 색감은 서연이 지금껏 마을 장터나 시댁에서 보았던 그 어떤 비단실과도 달랐는데 마치 상과들의 꽃과 풀하늘과 바람의 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깊고 오묘했습니다. 붉은색은 불타는 노을 같았고 푸른색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았으며 노란색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자수를 놓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그 실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자신을 구해준 이 노파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노파는 서연이 실타래를 뚫어줘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는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건 장터에서 파는 싸구려 물감이 아니다. 이 상월짜기에서 나는 풀뿌리와 나무 열매 그리고 새벽 이슬을 받아 빚어낸 자연의 색이지.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귀한 색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평생 바느질을 하며 살았지만 이런 빛깔은 처음 봅니다. 노파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도끼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탁한 색이 나오는 법이다.
내 눈빛을 보니 솜씨는 제법 있어 보이나 마음속에 억울함이 꽉 차 있어 바늘귀가 제대로 보이나 모르겠구나. 그 말은 서연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고개를 떨구었고 노파는 묵묵히 마른 약초를 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서연은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노파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파를 따라 눈 덮인 산을 오르며 겨우살이, 칠뿌리, 쪽풀 등 염색 재료를 구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은 단순히 재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산과 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노파는 서연에게 나무 껍질을 벗길 때도 나무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짐승과 땅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눈 속에서 손이 얼어터지고 발이 부르텄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노파의 뒤를 따랐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고된 시집살이가 그녀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었지만 지금의 고생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었기에 서연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노파는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붉은 잇꽃을 넣어 염색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불을 조절하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붉은 물이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파는 서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색을 들이는 것은 마음을 들이는 것과 같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천이 상하고 너무 차가우면 색이 배지 않는다. 내 마음의 온도가 적당해야 비로소 고운 색이 깃드는 것이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시댁에서 쫓겨날 때 품었던 독한 마음과 복수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끓는 물을 바라보았고 붉은 물 속으로 자신의 원망을 조금씩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무렵 서연의 손끝은 예전과는 다른 감각을 익히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 또한 한결 깊어졌습니다. 노파는 이제 서연에게 직접 실을 염색하고 술을 놓아보라고 허락했는데 이는 서연을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서연은 산에서 직접 채취한 쪽풀로 물들인 푸른 실과 치자, 열매로 물들인 노란 실을 사용하여 하얀 광목천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도안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산에서 본 소박한 들꽃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한층 더 섬세해졌고 실 속에 담긴 색감은 살아 숨 쉬는 듯 생생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서연을 내쫓은 산 아래 최부자 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쫓겨난 후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고 곳곳에서 빈자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관아와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자수 물품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딸 명주를 시켜 서연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했지만 게으르고 솜씨 없는 명주가 서연의 빈자리를 채울 리 만무했습니다. 명주가 수놓은 병풍 속의 새는 병든 닭처럼 보였고 꽃은 시들어 비틀어진 것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명주를 다그치고 혼냈지만 억지로 한다고 해서 없던 재주가 생겨날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진 물건을 보냈다가 되돌려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최부자 댁에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고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바지런한 비질 소리로 아침을 열던 집이 이제는 시어머니와 딸이 서로 탓하며 싸우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니 동네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쫓겨난 서연을 동정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를 내쫓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만. 복덩어리를 제 발로 차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지. 그러게 말일세. 듣자 하니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놀이개가 사실은 시어머니 방석 밑에서 나왔다는 소문도 있더구만.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 최 씨 부인의 악행과 서연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는 알게 모르게 옆 마을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어지는 집안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장터의 다른 침선비들을 불러들여 물건을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솜씨 좋은 사람을 데려와도 서연 특유의 기품 있고 섬세한 자수를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최 부자 댁에서 보낸 자수 보자기를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걸 지금 진상품이라고 가져온 것인가? 예전에 그 은은하고 고고한 맛은 다 어디 가고 이리 조잡하고 천박한 물건을 가져왔단 말인가? 당장 다시 해오지 않으면 최 부자 댁과의 거래를 끊겠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와야 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하인들과 딸 명주에게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재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마을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고 서연은 이제 노파의 수제자로서 손색 없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노파를 스승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고 노파 역시 서연을 친딸처럼 아끼며 자신이 가진 모든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노파는 깊은 숲속에만 자라는 희귀한 풀인 은무초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풀은 달빛을 머금고 자라 은은한 빛을 낸다. 이것으로 실을 염색하면 밤에도 스스로 빛나는 자수를 놓을 수 있지. 하지만 욕심이 앞서면 색이 검게 변해버리니 내 마음이 거울처럼 맑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서연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떨리는 손으로 은무초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서연의 순수한 영혼을 시험하는 과제와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목욕재개를 하고 마음을 비운 뒤 은무초로 실을 염색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은 보름날 밤, 그녀는 차가운 계곡물에 실을 헹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안에 남은 미움과 슬픔이 다 씻겨나가고 오직 이 아름다운 빛만이 실에 남게 해 주소서. 그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염색된 실은 달빛 아래서 신비로운 은색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서연은 그 실을 사용하여 검은 비단 위에 하얀 눈꽃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쫓겨나던 날 밤의 눈보라를 형상화한 것이었지만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눈보라가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고 덮어주는 포근한 눈꽃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수가 놓일 때마다 서연의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여름이 되어 산속의 녹음이 우거질 무렵 우연히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왔던 한 보부상이 길을 잃고 서연과 노파의 오두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 물을 청했는데 서연이 건넨 물바가지 아래 받쳐진 자수 조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이 자수는 도대체 어디서 난 물건이오? 한양의 궁궐에서도 이런 솜씨는 본 적이 없어. 보부상은 서연이 직접 놓은 수라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국의 명품을 찾아다니는 거상이라 밝히며 서연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노파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든 몇 점의 자수 손수건과 보자기를 보부상에게 건넸습니다. 보부상이 떠난 후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노파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다. 이제 내 솜씨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명성을 쫓지 말고 오직 네가 닦은 마음만을 지키거라. 서연은 스승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보부상이 가져간 자수 물품들은 한양 장터에 큰 파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색감과 정교한 솜씨에 매료되어 설화단 눈꽃 비단이라 부르며 앞다투어 구하려 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씩 내다 팔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구슬하여 집안의 우환을 없애보려 했지만 무당은 쫓겨난 사람이 흘린 눈물이 서리빨이 되어 집안을 찌르고 있다는 불길한 정과에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무당을 쫓아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예민해져서 하인들에게 걸핏하면 매질을 했고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시누이 명주 역시 혼처가 뚝 끊겨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는데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모두 서연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소문이 마을 장터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기가 막힌 자수 물건이 돌고 있는데 그 솜씨가 귀신 같다더군. 혹시 우리 마을에서 쫓겨난 그 최부자 댁 며느리 솜씨가 아닌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 씨 댁을 곁눈질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성공했다는 뜻이고 이는 자신의 잘못이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황급히 하인을 시켜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검은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만약 며느리가 진짜로 성공했다면 다시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 공을 가로챌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사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산속에서 더욱더 수련에 매진하며 이제는 자연의 색을 넘어 소리와 향기까지 자수에 담아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놓은 매화꽃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듯했고 계곡 풍경을 수놓은 병풍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무아지경 속에서 술을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파는 그런 서연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재주 있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 법이고 서연의 빛나는 재능은 필연적으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들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낯선 관리들이 나타나 최부자 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왕실에서 사용할 진상품을 찾고 있었는데 소문으로 듣던 설화단을 만든 장인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관리들을 안방으로 모시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모두 제 딸 아이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비법이지요. 관리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명주를 불러 솜씨를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지만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술을 놓을 리 없었습니다. 실은 엉키고 바늘은 헛돌았으며 식은땀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관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최 씨 부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최 씨 부인은 급히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딸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군요.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관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 씨 모녀를 쳐다보았지만 며칠 뒤 다시 오겠다며 물러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 씨와 명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왕실을 능멸한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명주가 묘안이라도 떠오른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쫓겨난 며느리가 산속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를 찾아내서 물건을 빼앗아 오면 되지 않겠어요. 최 씨 부인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건장한 하인들을 불러 산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평화는
이제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승에게 선물할 따뜻한 누비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지만 산 아래에서 몰려오는 탐욕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고 빠르게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높아는 바람에 실려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오려는 모양이구나.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노파의 중얼거림과 함께 숲속의 새들이 부산하게 날아올랐고 고요하던 산길에는 거친 발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아침부터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는데 그 중심에는 단연 설화단이라 불리는 신비한 비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침을 튀기며 그 비단이 얼마나 영롱한 빛을 내는지, 그리고 그 위에 수놓아진 꽃들이 마치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은지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이는 그 비단이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짜고 간 것이라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깊은 산속의 산신령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규방의 아녀자들은 물론이고 글 읽는 선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며 누구나 그 비단을 한 번이라도 눈에 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장터를 헤맸지만 그 물건은 워낙 귀하여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높은 궁궐의 담장을 넘어 중전마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검소하고 덕이 높기로 소문난 중전이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그토록 칭송받는 물건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상궁을 시켜 그 비단을 구해오라 명하였고 며칠 뒤 진상된 손수건 한 장을 받아든 순간 탄성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얀 비단 위에는 붉은 매화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색감이 어찌나 맑고 고운지 마치 방금 눈 속에서 피어난 생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매화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 나온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신의 경지라 할 만했습니다. 중전마마는 그 손수건을 어루만지며 이토록 훌륭한 솜씨를 가진 장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왕실의 명령은 곧바로 조정에 하달되었고 전국 8도의 관에는 설화단을 만든 장인을 찾아내어 한양으로 올려보내라는 방이 붙었습니다. 왕실에서 친히 찾는다는 소식에 전국에 내로라 하는 침선비들이 들썩거렸지만 정작 그 물건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처음 발견된 곳이 어느 깊은 상월 마을 근처라는 단서만이 희미하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그 단서를 쫓아 상월 마을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조용한 시골 마을들은 갑작스러운 관군의 출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연을 내쫓았던 최부자 댁은 이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관리들에게 딸 명주가 그 비단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탓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왕실의 부름에 응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쫓아내고 속 편하게 사나 했더니 죽은 줄 알았던 그년이 귀신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제 왕실까지 나섰으니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명주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스스로 판 함정이 되어 목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붉게 충혈된 눈을 번득이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짐승처럼 사나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 그녀를 찾아내라. 내 생각에 그녀는 분명히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찾아서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으니 그년이 만든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오고 그년도 당장 끌고 오너라.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서슬 퍼럼 명령에 겁을 먹고 몽둥이와 밧줄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쫓겨난 며느리를 찾기 위해 이번에는 대낮의 사냥개처럼 산을 뒤지는 꼴이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보고 땅이 비웃을 노릇이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서연은 스승인 노파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새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고 숲속의 짐승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구나. 비를 뿌릴 구름이 아니라 피비린내를 몰고 올 구름이다. 노파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스승을 바라보았는데 노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침착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세상에 내놓은 빛이 너무 밝아 어둠을 불러들였구나.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하는 법이다. 하인들은 산을 오르며 투덜거렸지만 며느리가 살아있다면 분명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덤불을 헤치고 계곡을 건너며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당에는 색색의 실들이 널려 있어 누가 봐도 사람이 사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쾌제를 부르며 오두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동아줄이자 포상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요하던 산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고함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낯익은 그러나 혐오스러운 최부자 댁에 하인들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마치 짐승을 잡은 사냥꾼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찾았다. 여기 며느리가 살아있다 마님, 말씀이 맞았어. 하인 중 우두머리가 서연에게 다가와 험상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A씨 살아계셨군요. 마님께서 A씨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시지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물건들도 싹 다 챙겨. 하인들은 서연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방 안으로 흙발을 들이밀고 들어와 서연이 애써 만든 자수작품들과 실타래를 마구잡이로 자루에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것들은 제 피와 땀입니다. 서연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하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녀의 손등은 찢겨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파의 체구는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느냐. 산신령이 두렵지도 않느냐. 노파의 호통 소리에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비웃음을 흘리며 노파마저 위협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 뭐야. 좋은 말 할 때 비키쇼. 안 그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노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먼지가 일었고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하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가져가거라. 그 물건들이 너희 주인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데려가지 못한다. 하인들은 노파의 기세에 눌려 서연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챙긴 물건들을 들고 서둘러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놓친 것이 아쉬웠지만
최 씨 부인이 가장 원했던 물건을 확보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노파의 눈빛이 너무나 섬뜩하여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떠난 뒤 오두막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서연은 텅 빈 수트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스승님의 거처가 더러워지고 귀한 재료들을 다 뺏겼습니다. 서연은 분하고 억울하여 가슴을 쳤습니다. 노파는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울지 마라. 물건은 다시 만들면 그만이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 손끝에 담긴 혼과 기술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법이다. 오히려 잘 되었다. 이제 내 솜씨가 세상에 명백히 드러났으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하인들이 훔쳐온 자수작품들을 받아든 최 씨 부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놓친 하인들을 질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물건만 손에 넣었으니 그 공을 딸 명주에게 돌리기만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곧바로 훔쳐온 물건 중 가장 화려한 병풍을 골라 관아로 가져갔습니다. 사또날이 제 딸 아이가 밤을 새워 만든 병풍입니다. 왕실에 진상하기 위해 혼을 불태웠지요. 사또는 병풍을 펼쳐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솜씨로군. 최부자 댁따님이 이런 재주를 가졌을 줄이야. 내 당장 한양으로 올려보내겠네. 최 씨 부인과 명주는 드디어 살았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씨 댁의 경사에 부러움 섞인 축하를 보냈고 한동안 최부자 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더 큰 정갈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는 진상된 병풍을 보고 크게 흡족해하며 다가오는 왕대비 마마의 칠순 잔치 때 장인이 직접 궁궐로 올라와 그 솜씨를 시연하고 왕대비 마마의 옷을 현장에서 지어 올리라는 어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선 엄청난 일이었지만 거짓으로 꾸며된 최 씨 모녀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가를 받은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직접 가서 술을 놓으라니 명주가 바늘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날 텐데. 명주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해요. 궁궐에 가면 다 들킬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산속에 있는 서연을 잡아다가 몰래 데려가서 대신 술을 놓게 하거나 아니면 서연을 죽여서 입을 막고 명주가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에 바친 최 씨는 다시 한번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산속의 서연은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로 인해 거짓이 판을 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제 발로 한양으로 가서 잃어버린 제 이름을 찾고 거짓된 자들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함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눈처럼 하얀 무명옷 한 벌과 낡지만 기품 있는 바늘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조선 최고의 침선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입었던 옷과 쓰던 도구들이다. 나는 권력 다툼에 환멸을 느껴 산으로 숨어들었지만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 내 뜻을 펼쳐라. 이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네가 가진 진실한 마음을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자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스승의 옷을 받아들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고 새로운 삶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서연은 하얀 무명옷을 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스승이 챙겨준 봇짐 하나가 매여 있었고 품에는 스승이 물려준 바늘쌈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숲속의 안개는 서연의 앞길을 열어주듯 거치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쫓겨날 때와는 달리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진실을 밝히러 가는 당당한 장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멀리 보이는 최부자 댁의 기와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탐욕과 거짓이 웅크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마을을 지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마을 사람들 몇몇이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가는 처자 죽었다던 최부자 댁 며느리 아닌가? 어머, 정말 그렇네. 죽은 귀신이 나타난 건가? 아니면 살아있었던 건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놀라워했지만 서연의 표정이 너무나 엄숙하고 기품 있어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한양의 궁궐,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최 씨 부인도 하인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주를 감에 태우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뇌물로 쓸 재물들을 잔뜩 실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길에 산속의 서연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하인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그년이 나타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최부자 댁의 행렬과 서연의 외로운 발걸음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 한양으로 가는 길 위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을 때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서 국밥을 먹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왕대비 마마 칠순 잔치에 조선 최고의 자수 장인이 온다더군. 최부자 댁 딸이라던데 솜씨가 귀신 같다지. 사람들은 거짓 소문에 속아 명주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칭송은 본래 자신의 땀과 눈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스승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내일 있을지도 모를 일을 대비해 바늘 끝을 다듬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최 씨 일행은 의리의리한 객주에 짐을 풀었지만 불안감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계속해서 도망치고 싶다고 징징거렸고 최 씨는 그런 딸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연이 한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산속의 하인들이 서연을 잡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문은 이미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할 사람은 거짓된 가면을 쓴 명주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서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한양의 궁궐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위험 있는 궁중 악사들의 연주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대비 마마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조선 최고의 자수장인을 가리는 경연장이 마련된 뜰에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관리들과 왕실의 종친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신비롭다는 설화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기적 같은 물건을 만들어낸 주인공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 분위기와는 달리 정작 주인공 대접을 받으며 자리에 앉은 최 씨 부인과 명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옷으로 몸을 감싸고 온갖 폐물로 치장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느라 소매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명주 역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들은 산속으로 보낸 하인들이 서연을 잡아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경연 시간이 다 되도록 하인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녀들이 도망칠 곳 하나 없이 가둬버린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섞인 시선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녀들의 심장을 겨누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왕과 중전 그리고 왕대비 마마가 호위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차하시자 장내에는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자리에 앉아 최 씨 모녀를 바라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유명한 설화단을 만든 장인인가? 내 어머니의 칠순을 위해 하늘이 내린 재주를 보여준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자, 어서 그 솜씨를 발휘하여 이 자리를 빛내어보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상궁들이 최고급 비단과 실이 담긴 수트를 명주 앞에 대령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바늘귀에 실조차 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이나 실을 꿰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천하의 명인이 바늘귀도 못 꿰다니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보군. 사람들의 의심 섞인 수군거림이 커질수록 명주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며 아이가 궁궐이 처음이라 너무 긴장해서 그렇사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옵소서라고 애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왕대비 마마의 얼굴에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주는 겨우 실을 꿰어 비단에 바늘을 꽂았지만 손끝이 제멋대로 움직여 꽃은커녕 괴상한 지렁이 같은 모양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귀한 비단을 얼룩지게 만들었고 급기야 명주는 바늘에 손가락을 깊게 찔려 비명과 함께 붉은 피를 비단 위에 흩뿌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비단에 붉은 핏자국이 번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였고 동시에 그녀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왕은 대로하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이것이 대체 무슨 추태란 말이냐. 천하의 명인이라 하여 불렀거늘 기본도 모르는 자가 감히 왕실을 능멸하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저 사기꾼들을 끌어내어라. 왕의 분노에 호위무사들이 창을 겨누며 최 씨 모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명주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최 씨 부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실은 제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손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거짓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연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청가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 비단에 진짜 혼을 불어넣을 주인이 여기 왔나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무명옷을 입은 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비단 옷을 입은 최씨 모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해 보였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서연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품에서 낡은 바늘쌈을 꺼내 보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왕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소인은 산골 마을에서 쫓겨나 산속에서 바느질로 연명하던 서연이라 하옵니다. 저들이 바친 물건들은 모두 소인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것들이며 저들은 남의 재주를 훔쳐 왕실을 기만하려 한 자들입니다. 서연의 말에 최씨 부인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전녀는 도둑년입니다. 집안의 가보를 훔쳐 달아났다가 이제 와서 남의 공을 가로채려는 미친 여자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진실을 다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근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말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장인이라면 손끝으로 증명할 터. 여봐라, 새 비단과 수틀을 가져오라. 저 여인이 직접 술을 놓아 그 솜씨를 증명하게 하라. 만약 거짓이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상궁들이 서연 앞에 새하얀 비단을 펼쳐놓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산속에서 들었던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고 유려했습니다. 서연이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지만 한 땀 한 땀은 더없이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실이 비단을 통과할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악기의 연주처럼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연은 미리 밑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즉석에서 술을 놓아나갔는데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생한 풍경이 기적처럼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눈보라와 그 속에서 피어난 매화, 그리고 산속의 은은한 달빛을 담은 한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영롱하게 빛날 무렵 비단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위로 은색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매화에서는 진짜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와 경연장을 가득 채웠고 나비 몇 마리가 날아와 비단 위에 앉으려다 미끄러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왕대비 마마조차 감격에 겨워 눈불을 글썽겼습니다. 오, 이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답고 살아있는 자수는 처음 보노라. 최씨 부인과 명주는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도 서연의 솜씨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그릇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였습니다. 서연이 만든 작품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정화하고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주의 흉내내기는 욕심과 과시에 불과했기에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었습니다. 승패는 이미 명확하게 갈렸고 최씨 모녀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끄는 뒤 조용히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이것이 소인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의 색이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어둠 속에서도 달빛은 길을 비추는 법이지요.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뒤이어 모든 신하와 구경꾼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왕은 서연을 가까이 불러 치하했습니다. 그대의 손끝에 조선의 산천초목이 다 들어있구나.
그대가 바로 진정한 설화단의 주인이다. 내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재주를 높이 살리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씨 모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감히 왕실을 속이고 죄 없는 며느리를 쫓아내어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남의 재주를 훔쳐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피를 보는 것은 좋지 않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최씨 부인과 명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왕의 다음 말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허나 너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는 평민으로 강등시켜 천리박 유배지로 보내노라.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씨 부인과 명주의 관복을 벗기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전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을 떠날 때 흘렸던 눈물이 이제야 마르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서연의 말은 복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였지만 최 씨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최 씨 모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야유를 받으며 궁궐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은 서연에게 큰 상을 내리고 왕실의 침선장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산속의 고요함이 더 좋습니다. 다만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이나 제주가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작은 배움터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은 서연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쾌히 승낙하고 한양 근교의 넓은 땅과 집을 하사했습니다. 하에즐, 역서연은 궁궐을 나서며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마치 지난날의 고통을 태워버리는 듯 했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지지해주는 왕실과 백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찜을 고쳐 메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스승님이 계신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하사한 가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가마에 올라 편안하게 고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회부자 댁이 몰락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서연의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그동안 최씨 댁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돌아온다는 소식에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서연이 탄 가마가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는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되어 금이 환향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찾은 고향 집이 아닌 왕이 하사한 새로운 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산속 오두막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 달빛은 마치 산속에서 은무초로 염색하던 그날 밤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들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사각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악인들은 벌을 받았으며 선한 주인공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품고
자신이 배운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궁궐에서의 화려한 승리는 끝이 났지만 서연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십 리 밖, 물 맑고 산세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지만 품위 있는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으니 대문 위에는 왕이 친히 하사한 설화원 주애화園이라는 현판이 늠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여인들과 재주가 있어도 가난하여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서연이 마련한 배움터이자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서연은 궁궐에서 받은 포상금을 모두 털어 땅을 사고 집을 지었으며 방마다 따뜻한 구두를 놓고 창호지 문을 발라 찬바람이 새어들 틈이 없도록 단장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염색을 위한 큰 옹기들이 줄지어 놓였고 뒷뜰에는 뽕나무와 쪽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와 함께 고운 물들이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설화원의 하루는 이른 새벽 맑은 우물물을 깃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서연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 솔선수범하며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씩 품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 왔고 어떤 여인은 서연처럼 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언 손을 녹여주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바느질 기술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늘 제자들에게 바늘은 천을 잇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찢어진 마음을 잇고 꿰매는 도구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기술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깊은 산속에 계시던 스승 노파가 설화원을 찾아오셨는데 이는 서연에게 있어 왕의 방문보다 더 기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스승을 맞이했고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번듯하게 세워진 설화원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기어이 해냈구나.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싹이 이제는 거목이 되어 많은 새들을 품게 되었어. 스승의 칭찬에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산속 생활을 정리하고 설화원의 가장 안쪽 별당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염색의 깊은 원리를 가르쳐주는 큰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다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고 설화원의 마당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서연에게 눈은 공포와 죽음의 상징이었으나 이제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과 제자들은 겨울 준비로 분주했는데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넉넉히 비축하며 창문마다 문풍지를 덧발라 외풍을 막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아랫목에는 갓 구운 고구마와 밤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바느질을 하는 풍경은 그 어떤 부잣집의 호사스러운 잔치보다도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인편을 통해 멀리 유배를 떠난 최씨 부인과 명주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척박한 섬마을에서 갯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해 병치레가 잦았으나 이제는 제법 거친 일도 해내며 뉘우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원수들이었지만 이제 와서 그들에게 남은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연민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고에서 가장 두툼하고 따뜻한 솜을 꺼내왔습니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 두 벌의 누비옷을 지었는데 화려한 수는 놓지 않았지만 솜을 넉넉히 넣어 그 어떤 옷보다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옷 속에 작은 편지 한 장을 넣지 않고 그저 설화원이라는 낙관만 찍은 채 익명으로 그들에게 옷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용서이자
과거와의 진정한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옷을 보낸 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최 씨 부인이 그 옷을 입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 개운한 마음으로 새벽 공기를 마셨고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설화원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왕실에서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을에 이곳에 의복을 맡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물을 탐하여 무리하게 일을 벌이지 않았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문을 받아 정성을 다해 만들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설화원에서 나온 물건은 혼이 담긴 옷이라 불리며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준다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은 양반들은 웃돈을 얹어주며 빨리 만들어달라고 재촉했지만 서연은 가난한 서민들이 혼례 때 입을 옷이나 부모님 수의를 짓는 일을 더 우선시하며 장인으로서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동짓날이 다가오자 설화원 식구들은 팥죽을 쑤느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가마솥에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빚었는데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빚은 새알심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정성만은 가득했습니다. 부엌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팥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배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소뚜껑을 열고 나무 주걱으로 팥죽을 저으며 제자들이 서로 얼굴에 팥물을 묻히며 장난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서연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서연과 스승님 그리고 모든 제자가 넓은 대청마루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팥죽과 시원한 동치미가 차려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로 불빛을 받아 붉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 많이들 먹거라. 팥죽을 먹어야 나쁜 기운을 쫓고 새해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단다. 스승 노파의 덕담에 아이들은 잘 먹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외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팥죽의 달콤하고 뜨끈한 맛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방 안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술을 잘 놓을 수 있는지, 궁궐에서의 경연은 어땠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기술은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겪은 슬픔과 아픔이 걸음이 되어 훗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색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만의 이야기를 실에 담아보렴. 서연의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고 아이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스승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어린 제자들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서연은 아이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사그락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승 노파는 화로 옆에 앉아 곤방대를 두드리며 서연에게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네가 이리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다. 서연은 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오래오래 사셔서 저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 주셔야지요. 이제야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그 봄을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겉옷을 걸치고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밤 쫓겨나던 그날의 눈보라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오늘 밤의 눈은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듯 포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내려가 눈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눈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녀는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나간 모든 인연과 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자신을 구해준 스승님, 그리고 믿고 따라주는 제자들, 심지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시댁 식구들까지 모든 이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기를, 이 눈이 녹으면 새싹이 돋아나듯 모든 이의 가슴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그녀의 기도는 하얀 입김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소리가 그 기도에 화답하듯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연의 하루는 꽉 찬 행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승님의 잠자리를 한 번 더 살피고 자신도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뉘자 온돌의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전해져 왔고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며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설화원 안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쫓겨났던 한 여인이 조선을 뒤흔드는 장인이 되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피어난 매화는 지지 않는 꽃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향기를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서연이 지어준 따뜻한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포근하고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는 자장가가 되고 꿈속에서는 고운 비단실처럼 아름다운 일들만 수놓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우리 곁에 머물고 밤은 깊어 산과 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서연의 설화원에도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디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느끼며 깊고 단잠에 빠지시길 바랍니다.